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쭉 올까요?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3월 달부터 학원 비용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학원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원에서 이제 해피머니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커스 캠프에 들어간다 이럴 때 다 지급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를 게시판에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을 쓰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핵심, 결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리고 학원에 오셔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실 때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스토리텔링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이게 이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법이 개발이 됐어.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내 부하 직원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이음의 설치 목적하고 시공시 주의사항. 이거는 이제 책에 있죠. 그리고 우리 시공이음에 대한 부분도 몇 번 풀었으니까요. 시공이음은 실은 이제 일타설, 물량, 또는 장비에 대한 어떤 한정, 거푸집을 칠 때 거푸집의 크기, 아니면 또 구조물이 변화할 때 바닥 치고 벽체 치면 그 사이에 생기는 그 시공상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음을 뭐라고 한다? 시공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은 그렇고요. 종류는 이제 이음의 형상에 따라 수평이냐, 수직이냐, 아치부에 설치하느냐, 이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죠.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공이음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응력이 집중이 돼요. 그쪽으로 힘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단면 결손이 생겼으니까 물이 새요. 누수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부분이 물이 새면 안 되는 부분이라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슬립폼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슬립폼에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기 프린스 구조물이라고 주춧돌, 기초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치킨 와이어 설치하고 그 다음에 PVC 지수판, 동지수판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 이제 슬래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린스 구조물, 요 사이에 요거 설치하는 게 이게 시공이음이거든요. 바닥은 기초고요. 위에는 슬래브예요. 차수벽이에요. 거기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수벽체에 물이 샌다는 건 파이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안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 3단 지수를 하고요. 여기에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강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아치 터널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아치가 이렇게 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투아치 터널에 여기 이제 기둥부가 있는데, 중앙 기둥을 설치하고 양쪽을 깎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치가 오고 원래 여기 이제 선행 터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치를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음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스팔트 시트 방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수판 설치하고 여기다가 최종으로 해서 반알관 설치해서 유도 배수를 하기도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갱굽을 하면, 즉 입출굽을 하면 외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얼어 터지거든요. 저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음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특수한 부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시공이음을 냈는데 이 논술형을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시공이음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고 본고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투아치 터널에 시공이음을 중심적으로 하겠다. 시공이음은 응력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고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유의할 부분이 있고 누수 방지 대책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쓰면 어때요? 그 붙는다고요. 사례화되고 경험화되고 어떤 특별한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붙어요. 이 목적이나 유의사항을 좀 못 썼어요. 그런데 현장 경험화하고 사례화해서 중점관리 방안의 어떤 논술의 핵심을 썼어요. 그러면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우스운 게 꼭 이거를 잘 써야지. 붙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 없지만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다. 그렇게도 붙을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정말 주의할 사항을 나는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제대로 썼다. 이래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론에 치우친 경우하고 실무에 치우친 답안하고 어떤 게 더 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큰가요? 실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거 잘 써봤자 점수 몇 점 준다? 예, 59.9 줘요. 이게 무슨 점수죠? 꽝 다음 기회에. 우리가 보면 뭐예요? 또 오세요예요. 또 오세요. 만약에 점수에 40점 주면 뭐예요? 안 해 그러잖아요. 근데 59점 하면 뭐예요? 아 다음에 한번 더 봐야지. 근데 또 59.9 더 봐야지. 공단에 자꾸 뭐가 쌓이네요. 돈이.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제대로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의 실무에 대한 부분을 해요. 그러면 자 설치 목적은 책에 있어요. 작업 순서의 조절 때문에 거푸집 타설 위치 때문에 어떤 구조물의 연결 이런 구조물에 대한 어떤 단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시공 이음이고요. 그게 설치 목적이고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적정 위치나 적정 목적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 누수 방지 대책을 해야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투과치 터널에서 누수나 동결 방지 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유사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갱구부 같은 데라면 물만 새는 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얼어 터진다는 얘기죠. 동결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물에 대한 부분은 얘를 철저하게 지수를 해야 되고요. 이 물 빼는 게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단열재를 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티로폼을 하든지 단열재를 설치해서 얘가 얼어 터지지 말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이음부 중에서 취약한 부분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야 돼요. 이음부의 보강이라든지 이음부에 대한 지수라든지 이음부에 대한 도수, 물을 빼낸다든지 이음부에 대한 동결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시공이음부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이 뭐예요? 배수, 보강, 차수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항상 어떤 얘기를 해요? 현장 냄새 나는 답안 이런 거를 하나 인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문제 풀었던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련 박스 하수 광고를 그릴 거예요. 물론 박스 하수 광고가 원형 박스도 있고요. 구형 박스도 있어요. 이게 네모 단면. 예, 우리 이제 이런 박스가 있죠. 자, 이렇게 2련 박스가 뭐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식도를 이제 그리죠. 예, 그리고서 이렇게 그린다. 하고요. 박스에서 이제 주요 손상 원인, 보수 방법 하면 균열하면은 이제 균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끌을 수 있지만 얘는 손상이에요. 손상은 뭐가 있다? 균열, 누수, 박리, 변형, 침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편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균열, 그 손상에 대한 부분은 뭐 한다? 균열, 누수, 박리, 변형, 침하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균열부, 누수 이런 부분이 제일 하자가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손상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손상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균열의 원인, 박리의 원인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나눠서 종류별로 그래서 손상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손상 유형을 먼저 설명하고 손상 유형별 원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원인은 어떻게 알아요? 균열 원인 틀리고 또는 어떤 손상 원인 여러 원인 틀리는데 각각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하면 그냥 내적 외적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한다? 손상 유형별로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수 방법 얘기를 꺼낼 거예요. 자, 균열 보수가 제일 중요해요. 균열 보수, 콘크리트에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뭘 의미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수 환경에서의 보수제는 다른 보수제를 써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재료가 하나가 유기계가 있어요. 하나는 무기계가 있어요. 무기계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에폭시계 같은 거예요. 에폭시계 또는 시멘트계 같은 거라서 얘는 강도가 있지만 화학에 대한 내화학성은 떨어져요. 용탈이 잘 된다는 얘기죠. 시멘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계 같은 경우도 용탈이 생기죠. 즉 물에 닿으면 물에 녹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뭐냐면 폴리머계예요. 폴리머는 폴리비닐, 폴리아미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무 아니면 플라스틱이에요. 연성 재료는 고무.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경질 재료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자 붙은 거, 석유화학 중화물이요. 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얘는 강도는 떨어져요. 근데 내화학성, 아니 고무가 물에 녹는 거 보셨어요? 내화학성 굉장히 좋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균열이 났어요. 하수관과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이 어떤 오염된 물질이
물이 하수가 흘러가는데 여기에 균열이 났어요. 그럼 물을 다 빼고 균열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균열 보수를 한다. 유기계가 날까요? 무기계가 날까요? 유기계가 낫겠죠. 무기계는 용탈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강도를 필요한 데 같으면 유무복합계를 하겠는데 유기계가 더 나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보수재료의 적정성이에요. 보수재료가 과연 여기에 적합하게 쓰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니야만 못하다예요. 무기계를 넣으면 나중에 금방 하자가 또 나는 거예요. 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손상원인과 보수공법을 얘기하면 뭐냐면 보수재료가 적합한가는 적정성 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즉 하수관거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손상이 생긴다면 어느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재료가 어떤 저항성이 있는지 내화학성이나 내침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재료를 써야지 아무 재료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끌어야 된다? 예, 보수재료의 적정성이에요. 그러면 답안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발생 유형부터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균열, 누수, 박리, 변형, 심화. 그럼 원인은 뭐죠? 균열의 원인, 주요 원인은 몇 가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방법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표주충기에서 표면 처리, 주입법, 충전법, 기타. 이거는 이제 균열 보수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열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표면 보수도 있고, 예, 복구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균열 위주로 쓴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죠? 보수 재료의 적정성이에요. 재료의 적정성. 왜냐면 얘는 화학적인 심각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아무 재료로 했다가는 그게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적 유지보수라고 얘기하시죠. 예방적 유지보수. 사후 유지보수하고 예방적 유지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시간이 지나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떨어진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후 유지보수는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양호 상태. 여기는 보통의 상태. 여기 불량의 상태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소요의 성능이 필요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초기 성능, 여기는 소요의 성능이 있다. 하면 사후 보수는 여기서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면 여기서 대대적으로 비용을 올리고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의 크기가 이만큼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방적 유지 보수는 얘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 된다? 얘를 비용이 작으면서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작고 시설물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예방적 유지 보수가 유리해요? 사후 유지 보수가 유리해요? 예방적 유지 보수. 그럼 예방적 유지 보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돼요. 예방적 유지 보수는 균열이 생길 때 하는 거예요? 안 생길 때 하는 거예요? 안 생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요. 염해 부식을 받는다면 염화물 때문에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면은 물을 씻어내요. 탈염. 그러면 염해균열이 안 생기거든요. 그 내구성은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예, 하수관거에 예방적 유지 보수 기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균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공한 다음에 바로 보수에 대한 어떤 점검 주기를 늘려서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고 표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될까요? 그게 더 낫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뭐 한다? 보수 재료의 적정성, 예방적 유지 보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과연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균열이 제일 커요.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는 균열에 대한 보수 재료가 제대로 안 맞아서 생기는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얘기한다? 보수 재료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식도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죠. 예, 많이 했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적중. 자, 다음 볼까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자, 먼저 설계 변경에 대한 변경 요건은 이렇게 돼 있죠. 설계서가 불분명할 때, 이거는 이제 뭐 일단 지나갔어요. 시험 문제는 요거 나올 확률은 적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서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설계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서로 상이해요. 예를 들면 내역서에는 없는데 도면에는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특수공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설계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변경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불가 대상은 뭐냐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불가 대상은 뭐예요? 그 단가나 내역을 을이 작성해서 들어오는 경우예요. 입찰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력 입찰 같은 경우나 우리 이제 순수 내역 입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역을 단가랑 내역을 입찰자가 갖고 오죠. 우리 기술력 입찰 같은 일괄 입찰, 대안 입찰, 기술 제한 입찰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턴키. 근데 순수 내역 입찰은 뭐 하는 거죠? 발주처에서 도면하고 시방서만 줘요. 그러면 내가 물량이랑 단가를 다 산출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순수 내역 입찰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입찰자가 직접 단가랑 물량을 갖고 온다. 입찰을 한다면은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서로 설계서도서에 상충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 네가 검토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예, 된다. 그러니까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얘기하면 뭐예요? 입찰자가 물량 단가 산출 내역서를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내가 기술력 입찰에서 턴키를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간도 촉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자료를 막 본 다음에 이런 걸 취합해서 물량 산출하고 한 다음에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약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단가와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을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입찰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니네가 설계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요. 원래는 그 리스크를 다 전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이제 분쟁이 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턴키를 했어요. 턴키를 했는데 물량이 누락이 됐네요. 일부. 그럼 설계 변경이 안 돼요. 그럼 을은요? 내가 원청사인데 협력업체 을은 설계 변경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는 턴키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물량으로 계약했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협력업체한테 야, 내 턴키로 계약했으니까 너네들도 계약 못 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턴키로 계약한 게 아닌데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의 그 원청사는 그런 거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아니, 모든 입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특히나 단가나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을한테 전가한다. 입찰자한테 전가한다. 이게 합리적인 계약 방식이라고 보세요? 그럼 한번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공사 물량은 절대 바꿔주면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물량도 못 뽑으면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설 물량은 설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안반선이 어디 걸려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반 정산을 하죠. 안판정을 하죠. 그거 왜 하는 거죠? 정산하겠다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설계를 잘했어도 안반선이 다르면 그거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판정의 이유가 뭐예요? 정산하겠다. 그러면 턴키에서도 안판정을 하는데 왜 가시설은 안 해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그 단가나 내역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즉 가시설 물량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조정할 수 없는 경우나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상에서의 개선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야, 그렇게 네가 계약했잖아. 이거는 불합리한 조항이죠. 아니 그러면 안판정은 왜 해요? 암은 왜 정산하죠? 그런 부분이요. 자, 두 번째 이런 부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뭐 계약 단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순수 내역 입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도면하고요. 시방서만 줘요. 그럼 니네들이 우리 이제 내역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역서 보면은 이제 공종이 있고요. 공종이 있어서 뭐 콘크리트 공, 철근 공, 뭐 거푸집 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종이 구분되어 있고 이게 단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몇 큐빅 메타, 이거는 몇 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과 내역 있죠. 물량.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뭐 만이다. 얘는 뭐 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백이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있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뭐가 있다? 단가, 그 다음에 금액. 단가 금액에서 이 단가에다가 물량 곱하면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그 일반적인 입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주는데 단가만 빨고 주잖아요. 여기다 단가 채워서 금액 갖고 와. 이게 이제 일반 입찰이잖아요. 근데 순수 내역 입찰은 뭐예요? 이걸 안 준다. 도면하고 시방서만 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갖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물량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시공 어떤 이제 급박한 시간 내에 이거를 이제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누락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실수를 을에다가 전가한다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무조건 그러면 을 얘기만 들어주느냐? 그것도 불합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리스크를 분담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참고 물량을 값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할 때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는 하잖아요. 그럼 기본 설계에 참고 물량을 보여줘요. 야, 단가는 못 보여줘도 야, 물량 이거 보고 참고해. 참고 물량을 배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물량 산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술사 시험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불합리하다가 핵심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계약이라도 계약은 상호 간의 관계예요. 누구 하나만의 우월적 지위로 누구 하나만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계약이 아니죠. 그거는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거는 상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계약이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 불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력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내 순수 내역 입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그럼 몇 점이요? 또 오세요. 59.9.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죠. 경품 추첨해서 막 긁었는데 꽝! 다음 기회에. 그게 언젠데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실무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설계 금액에 대한 변경 요건은 설계 결과가 불분명할 때, 누락될 때, 뭐 계약 현장 상태가 난이할 때 이런데 불가 대상은 뭐냐면 이걸 다 입찰자가 하는 거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도 입찰자가 하지, 내역도 입찰자가 하지 하는 기술력 입찰이나 이런 입찰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니네들이 다 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담해야지 일방적으로 입찰자에 대가 한테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식은 계약으로서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기술사예요. 자, 기술사의 정의란 뭐라고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치하고 개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예, 문제를 발치하고 대안을 제시했나요? 안 했다고요? 그럼 기사 못 붙여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하는 데가 우리 학원뿐이 더 있나요? 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났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학습에 대해서 너무 책책하지 마세요. 책에 대한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문제랑 개선 과제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는 기술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자료 좀 달라 이러면요. 그러면 평생 기사 붙지도 않을걸요? 자료 컬렉터가 되시지 말고요. 내가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런 것들을 주변하고 토론하는 거나 아니면 저하고 토론하는 거나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아요. 근데 맨날 책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책 보세요.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실무상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단가는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정 기준에 대한 거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기존에 비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단가가 있는 건데 물량이 증가되면요. 기존 단가 써요. 없어요. 그러면요. 신규 단가를 적용하는데 협의 단가를 하거나 뭐 표준 단가에다 낙찰료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써요. 보통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단가는 뭐예요? 협의 단가라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실무에서의 개선책을 얘기해야 돼요. 불가한 경우로 이렇게 못 박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즉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배분하는 측면,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개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맞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 시스템은 항상 뭘 파고들어야 된다? 문제점이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절대 안 돼요. 뭐예요? 이 그 계약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문제점이요. 불평등하다. 개선은요. 계약 조건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요. 그럼 약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공부 어떻게 하면 이번에 붙을 수 있어 했더니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어떻게 쓴다? 구체적으로요. 어떤 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체화 써야 된다. 기술력 입찰 가시설 변경과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맨날 카피해달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 보면 모르실걸요? 다시 보면 이거 뭔 얘기지? 그럼 꼭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본인은 생각을 안 하신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부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이거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다음에 나올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항타 말뚝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이제 말뚝을 보시면 우리 이제 메인 말뚝하고 결국 이제 거동이라는 건 역학에 대한 부분인데 응력과 변형이에요. 응력이 어떻게 되고 변형이 어떻게 되고 지지력이 어떤 게 크고 지지력이 어떤 게 작고 치마량이 어떤 게 크고 치마량이 어떤 게 작으냐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지지력 곡선을 그려야 돼요. 하중치마 곡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하중치마 곡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어요. 자, 1번, 2번. 어떤 게 항타 말뚝일까요? 메인 말뚝하고 항타 말뚝의 거동 특성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1번, 2번. 어떤 게 항타 말뚝일까요? 3번이요? 예, 몇 번이요? 1번이겠죠. 항타 말뚝은 집안을 때려가지고요. 집안을 교란 안 하고 그 집안에 꽉 맞물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커요. 근데 메인 말뚝은 집안을 구멍을 먼저 뚫은 다음에 그것보다 광경이 작은 말뚝을 넣고 시멘트 풀을 넣고 광경이 작은 말뚝을 하기 때문에 지지력이 작아요. 집안하고 직접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더 지지력이 높을까요? 메인 항타 말뚝이겠죠. 그러면 항타 말뚝과 우리가 이제 메인 말뚝을 비교하면 지지력은 뭐가 크다? 항타 말뚝이 크다. 치마량은요? 항타 말뚝이 작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단 지지력이 크냐 주면 마찰력이 크냐 어떤 게 선단 지지력이 더 커요? 메인 말뚝은 선단 지지력이 작아요. 일단은 교란이 되니까. 근데 항타 말뚝은 선단 지지력이 더 커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해되시죠? 이게 거동 특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동 특성은 그래프를 그리고 뭐한다? 지지력은 뭐가 크다. 치마량은 뭐가 크다. 선단 지지력은 뭐가 더 크다. 주면 마찰력은 뭐가 더 작을 수 있다. 이거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던 거 거동이란 무엇이냐 역학이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지력 얘기 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메인 말뚝은 소음 진동이 작지만 집안 교란도 비교적 작다. 수직도 관리도 용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거동 곡선, 즉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 단점 하면은 자,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항타 말뚝은 뭐가 가장 큰 단점이다? 소음 진동. 그래서 소음 진동 억제 대책이 나와야 돼요. 메인 말뚝은 뭐가 문제예요? 지지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선단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예를 들면 근고액을 넣는다. 아니면 선단 확장 말뚝을 한다. 이런 어떤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대책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끝내야 된다고 했죠. 이 문제 나온다고 하고 이 문제 풀었잖아요. 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메인 말뚝과 항타 말뚝의 차이점 요거 했는데 거동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지지력이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쓰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하시 터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수 원인과 이제 누수에 대한 부분에서 누수 및 동결 방지 대책하면 먼저 원인을 규명해야 대책이 나오겠죠. 자, 원인은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투하시 터널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도 그렸지만 이렇게 아치부가 있고 여기 이제 기둥부가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그 파이로트 터널을 뚫은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형상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방수막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판이 붙고 여기 이제 이음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지수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놨어도 물이 질질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유도 배수를 이렇게 해서 배수관에서 물을 빼요. 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투하치 터널에 대해서 누수 및 동결 방지 대책하면 자, 누수 원인부터 해요. 누수 원인은 먼저 해야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죠. 형상 자체가 상부에 물이 고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수 원인은 형상에 있어요. 두 번째, 여기가 방수막이 공정이 복잡하니까 얘를 기둥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옆에다가 뭐 하고 그 다음에 철근백을 하고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막이 손상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보면 시공 자체가 난이에요. 저기가 협소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수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럼 누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막는다. 두 번째, 줄인다. 세 번째, 뺀다. 그래서 뭐가 있다? 차수, 지수, 도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이런 누수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터널 입 출구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외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저기가 얼어 터진다고요. 그래서 동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동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 가열과 단열이 있어요. 단열은 단열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 위치도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측부도 있고 그 다음에 상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콘크리트의 어떤 단열 또는 관의 단열, 단열재의 단열 그 다음에 어떤 가열 방식, 인위적 가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례 위주로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갱고부에서는 누수량이 몰려요. 물이 몰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터널을 이렇게 보시면 터널의 구배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로 해놓지 가운데 물이 몰리는 구조로는 안 해요. 절대. 구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누수량이 이쪽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아까 지수를 하고 도수를 하는데 도수관이 자 이렇게 해서 도수관이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크기를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그 다음에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1번, 2번. 뭐가 나을까요? 2번이 낫다고요. 똑같은 걸로 하면은 누수량이 단부에서 몰리기 때문에 나중에 얼어 터지면 누수가 잘 원활하지 못해서 얼어 터지면 다 막혀요. 근데 단부가 점점점 단부로 가면서 관경이 커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럼 누수가 절 원활하기 때문에 막혀서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입자나 어떤 토립자나 이런 것들이 그 미세하게 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또 그것도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부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한다? 도수관 같은 데다가 단열재를 싸가지고 하는 어떤 단열 대책도 유효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 같은 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 비슷한 얘기는 터널 방배수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측부 배수인데 이게 이제 투하치 터널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이 터널의 이제 배수관이 파이가 200짜리다. 예. 꽂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00짜리가 이제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변경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 이제 매너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이게 매너를 설치하고 이게 또 매너를 설치해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150, 여기서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 여기서는 150, 얘는 뭐 300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줘서 원활하게 해서 했다라는 뭐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개선 대책해서 사례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좋겠죠. 자, 그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안반사면의 붕괴 원인하고 공학적 검토 방법 하면 붕괴 원인별 대책이 우선 나와야 되고요. 공학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냥 내적 원인, 외적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요 원인이요. 중요 원인. 그 다음에 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걸 얘기하면 뭐 한다? 기존 방법도 있지만 최신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꺼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붕괴 원인은 뭐 전단 강도 감소, 그 다음에 전단 능력 증가가 있는데 자, 원인이 뭐냐면 전단 강도 감소의 원인은 뭐예요? 예를 들면 풍화, 침식, 지하수. 자, 안반이 풍화된다. 어떻게 되는 거죠? 물리적 풍화는 물이 고여요. 균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동절기에는 얼어 터져요. 그 다음에 해빙기에는 녹아요. 동결융의 반복 때문에 풍화가 생기나요? 물리적 풍화. 그렇게 써야 돼요. 화학적 풍화도 있을 수 있어요.
용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물이 화학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학 성분만 광물질만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접착력을 즉 점착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도가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인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써야죠. 동결융의 반복에 따른 어떤 풍화 또는 물의 지하수 용출에 따른 어떤 용탈에 의한 화학적 풍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즉 뭐냐면 질문 여지는 디테일하게 써야 되죠. 저렇게까지는 못 쓰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비슷하게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쓴다.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뭐 전달강도 감소, 전달능력 증가 원인.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냈다. 그럼 그건 날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뭐라고 하죠? 경기한수 해요. 적어도 경험적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SMR, 기하학적 방법에 대해서 평사투영법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얘를 드론을 이용한다고 했죠.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면이 만약에 안반 사면은 보통 이제 풀이 안 자라니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노출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카메라 고분간 카메라 2대를 달아요. 그럼 얘가 2개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얘를 뭘 할 수 있어요? 3차원 도면을 만들 수 있어요. 입체적인 어떤 그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죠. 그 입체적인 영상으로 뭘 할 수 있다? 평사투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한 방법이에요? 고분간 카메라를 이용한 평사투영법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이에요. 자,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나요? 열화상 카메라는요?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균열이 발생된다고 균열이 발생 안 됐는데 전리가 많은 데하고 안 한 데는 열 전도율의 차이가 있어요. 외기 온도가 따뜻하건 외기 온도가 차갑건 간에 열 전도율이 틀리다고요. 얘가 전리면이 없는 데에서는 열 전도가 잘 돼요. 근데 균열이 발생되면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떻게 한다? 열화상 카메라에 색도 구분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어떤 공학적인 안정 판단을 계략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방제 위성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자, 위성을 띄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군사 위성이 아니고 방제 위성인데 걔가 계속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찍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에 지난 데 무너진 데 같은 데가 사진에 다 나와요. 전에 무너진 데. 근데 그 빈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중점 관리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위성을 통한 뭐예요? 안반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있죠.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다 보니까 자주 슬라이딩이 나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어떤 검토 방법을 얘기하면 기존의 경기한수만 쓰면 안 돼요. 뭘 쓴다?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 방제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 확률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소개해주면 더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어차피 시험은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신다. 그 정답을 알기보다는 이번에는 문제를 좀 가볍게 풀어보세요. 아,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험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선상에 있는 문제가 또 있어요. 스마트 계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연결선상에서 또 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지난 시험을 보고 그거 피해서 문제를 내는데 웃기는 게 뭐예요? 그걸 보면 그대로 한다고요. 그걸 비슷하게 낸다고요. 보통 이걸 참고하고 안 내려고 하면 여기서 연결되는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스토리텔링식으로 핵심이 뭐냐 위주로. 자, 그렇게 하고요. 복귀 대본 답안도 이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복귀 답안 내신 분들이 20분뿐이 안 되는데 요 다음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복귀 답안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불이익을 드릴 거예요. 뭐해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량의 하부 구조의 쇄골 발생의 원인 및 방지 대책. 이거 한번 볼게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방지 대책은 원인에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죠.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원인을 볼까요? 쇄골 원인은 외쪽에서는 뭐 한다? 유량이 많은 곳에서 생기고
수심이 작은 곳에서 생겨요. 수심이 작아야지 유속이 빠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고요. 유성잔물이나 이런 홍수시에 나무 토막 떠내려오고 이것 때문에 새굴도 생겨요. 잡석이나. 그 다음에 예, 뭐 구조물이 상류에 있으면은 뭐 수재가 있으면은 와류가 생겨서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내적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자 교량의 형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경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유선형으로 생겼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와류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층류를 이뤄요. 층류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각의 형상도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새굴이 저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새굴이 만약에 생기게 했네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새굴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인자가 많기 때문에 새굴은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철저한 대책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새굴에 대한 뭐 이런 얘기죠. 새굴을 막을 수 없고 새굴에 대한 영향 인자가 너무 복합적이라고 한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새굴 심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보강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론이에요. 드론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새굴에 대한 부분에서 수심 측량을 하는데 수심 측량을 하려면 배를 띄워서 그 위치, 대표 위치를 잡고 전부 다 측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측량 기록을 남기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드론을 해서 고분광 카메라를 찍는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도 다 구분이 안 되는 색도가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 고분광 카메라로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수심이 깊은 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수심이 얕은 데는 연두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색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할 때 이거 사례집, 우리 이제 학회지에 나온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실측한 거하고 드론 측량한 거하고 차이점이 심도 차이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고 해요. 거의. 오차율이 1% 이하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거의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드론 측량은 더 웃긴 거는 포인트로 하는 측량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심도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찮은에다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걸 날려요. 갈수기 때. 날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새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심이 낮아진 데에 대한 보강 대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지 대책 중에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냐를 결론을 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서울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새굴이 되는 데가 교각 위치가 양 사이드보다는 중앙부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중앙부 대체적으로 한 두세 개의 위치를 잡아서 균형추를 설치해서 무게추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계측을 하는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교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 흘러가고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무게추, 쌀포대 같은 이제 시멘트 우리가 이제 골재를 담은 포대를 설치하고 여기다 도르래를 설치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르래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눈금 자를 이렇게 눈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려가면 눈금이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면 이게 눈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량하부의 새굴 방지 대책 중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뭔가요? 그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논리죠. 이거는 새굴에 대한 영향인자는 너무 복합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하는 게 더 유효하다. 그래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은 드론을 이용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논리죠. 정답은 아니더라도 논리적이고 명쾌해요. 맞나요? 여러분께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답안이? 논리적이고 명쾌하면 점수가 높다면서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출제자들 얘기예요. 아니 전문가가 명쾌하지 못하면 그게 전문가냐? 차라리 책 보고 말지. 이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부실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 틀리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안 됐으면 다음 기회에. 자, 그 정도는 이제 보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똑같이 적중했죠. 그래서 다 적중한 거예요. 자, 하천 가물막이는 뭐가 문제라고 했죠? 가물막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체절 방식에 따라 전체절, 부분체절, 단계체절. 또는 이 위치에 따라서는 상류 가물막이, 하류 가물막이. 구조물의 재질에 따라서는 뭐예요? 콘크리트 토사제 방식, 콘크리트 구조물식, 강구조물식. 뭐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물막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시공시 정말 유의할 사항이 뭐예요? 원료요. 가물막이는 원료를 허용한다고 했죠. 본 때문에 원료를 허용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원료를 허용한다. 그럼 뭘 얘기해요? 원료 대응 대책이에요. 원료가 생기더라도 가물막이는 무너지면 안 돼요. 예전에 왜 우리 S사에서 동남아에서 한번 그 문제가 생겼던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안장댐, 새들댐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원료 때문에 붕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원료 대응 대책. 이거 안 쓰면 또 뭐 쓸 수 있다고 했죠? 물막이라는 거는 상류와 하류의 수두차를 유발한다고 했어요. 드라이워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생긴다? 침투수. 침투수에 따라서 문제 생기는 건 뭐예요? 보일링이나 파이핑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요? 보일링이나 파이핑 대책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을 막으니까. 그래서 이 논술의 핵심은 뭐냐면 시공시 정말 유의할 사항은 뭐냐? 할 때 원료 대응 대책이라는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물막이는 해체를 할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공 중에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한다? 원료 대응 대책 이런 얘기 꺼내자고 했죠. 그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문제가 아까 그 연결된 문제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혼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죠. 아까 이분이 뭘 했냐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이건 뭐냐면 건설사업 관리 방식에 대해서 업무 수행 지침에 대해서 아까는 74조에서 냈고요. 이번에 110조에서 냈어요. 이따위로 문제는 뭐예요? 때려주고 싶죠. 생각 같아서는 이거 뭐 문제에 대한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해봤자 100패예요. 괜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이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100전 100패. 괜히 내 이름만 알려줘요. 안 좋다. 자, 일단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건설사업 관리에서 뭐냐면 원래 이게 업무가 아니죠.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면 인수인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그걸 발주처에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가 생겼어요. 공사 후에 하자가 생겼으면 그 하자 보수에 대한 지원이에요. 근데 원래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단 하자 보수에 대한 어떤 지원은 뭐예요? 공사 아직 그 용역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용역이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 건설 관리, 즉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당연히 돈 안 주고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지침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다? 모호성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용역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하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발주처랑 시공사랑 싸우고 있어요. 누구 기책이냐? 그럼 거기에 검토 의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받고 해준다?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부분 해줘야 돼요. 아니 내가 그러면 관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사업관리에서 나는 그러면 거기에 일말에 100% 책임이 없어요? 0.1%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규정 업무에 대한 지침은 뭐라고 했냐면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용역 종료 후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보수를 받고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아, 있었으니까 그거 안 봤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침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 모호성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공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단 용역 전에서는 100% 니네가 하고 용역 기간 끝난 다음엔 50대 50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계약이나 지침이나 조약이나 이런 게 불평등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 어떤 법상에 나온 얘기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기술사는요. 거기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CM에다가 다 줬어요. CM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럼 CM은 또 뭐라고 해요? 시공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감독이잖아요. 감독 대행이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다 해야지. 난 검토하는 사람인데 본인 놀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 사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발전 과제 이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사업 관리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니까 막히면 뭐예요? 감독이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감독님이요.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감독이 누구야 하면은 법적으로 싸우면요. 서로 피곤해지죠. 그런 얘기죠. 갑의 우월적 지위는 또 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법이나 지침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높은 점수를 맞죠. 자,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적중하지 못한 건 이 두 개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죠. 하지만 예, 이거 안 써도 붙을 수 있으니까 참는 걸로. 만약에 문제를 반을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예, 우리가 문제를 33문제 중에서 21문제만 쓰는 거니까 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 써도 되죠.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부등치마의 원인과 대책, 이거 한번 볼게요. 콘크리트의 부등치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콘크리트의 내적인 어떤 이제 부등치마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기초구조물이 치마가 된다는 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구조물의 원인이 있고요. 기초구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기초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반에 대한 내적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조물에 대한 외적 원인이 있어요. 외적 원인. 예, 그리고 외적 원인이 있고요. 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콘크리트 그 구조물의 부등치마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주변의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구조물을 잘 설계하고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옆에 발파를 한다든가 옆에 가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굴착, 개착식 굴착을 한다든가 터널을 지면은 얘가 지하 수위 저하나 이완에 따른 치마가 부등치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부등치마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거는 설계나 시공 잘못 때문에 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공사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문제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1교시에 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되면 그건 명백한 화자예요. 근데 시공이나 설계는 보통 이제 과다 설계를 하고 충분하게 안전율을 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는 거기서 설계나 시공에 고려가 안 됐던 옆에 굴착을 한다. 옆에 터널을 뚫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부등치마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된다? 공사장의 주변 공사장에 대해서의 어떤 그 공사에 대한 부등치마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얘기를 꺼내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몇 개를 했는데 연동 치마를 차단하는 뭐 광포 시트 파일이니 스마트 개측이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원인은 주변 굴착의 이완에 의한 치마, 즉 부등치마가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의해서는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인을 한번 책에 있는 건 뭐라고 써있냐면 지반의 원인, 내적인 원인은 연약 지반이 두껍게 분포하는 경우 또는 이질적인 층, 즉 사질토도 있고 점성토도 있고 이렇게 복합지층인 경우. 세 번째는 뭐예요? 지반이 지지 기반이 이렇게 여기는 단단한 층이 이렇게 돼 있고 연약 지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경사 지반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미끄러지겠죠. 부등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이 뭐냐면 이쪽에서는 직접 기초인데 이쪽에서는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치마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직접 기초고 한쪽은 간접 기초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구조물이. 그럼 어떻게 된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댐 같으면은 가운데가 더 무거우니까 더 치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물의 하중분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나요? 여러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런 설계 시공상의 원인보다는 주변에서의 외적 원인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그런다? 주변 굴착에 따른 부등치마의 원인과 그 대책을 뭘로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면접 때에서는 더 극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씨, 구조물의 부등치마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하고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다면 기술사. 그냥 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도대체 뭘 물어보시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되물어보면 뭐예요?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주변에 대한 어떤 굴착에 대한 이완 문제랑 부등치마 문제와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완 범위 얘기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방 구간 포장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핵심은 이거예요. 안방 구간 포장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보조기층하고 동상방지층이 생략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안반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불투수성 집안이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포장층을 놓는다는 건데 크게 세 층이죠. 여기 이제 포장층, 표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층, 물 빼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반 노상이 있어요. 물론 뭐 여기다가 이제 배수구 같은 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배수구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 층 구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표층, 필터층, 노상 하나 더 하면 배수구 이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일단 보조기층이 빠졌다. 동상방지층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보조기층이 빼졌을까요? 보조기층은 하중을 분산하고 지지 역할을 하는데 안반이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기층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상방지층은 왜 뺐을까요? 안반은 불투수성 집안이에요. 물이 저기 셀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평탄성 문제하고요. 펌핑이나 이런 그 채수 문제예요. 동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특정 위치가 어디예요? 터널부 포장은 대부분 안반부 포장인데 터널 입출구부예요. 입출구부에는 물이 기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구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동상이 걸린다고요. 동상방지층이 없는데 동상의 위협성이 있다고요. 그럼 뭐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된다? 동상방지 대책을 그 얘기를 꺼내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터널 입구부에서의 출구부에서의 동상방지 대책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침투수의 어떤 생략하고 뭘 추가했냐면 필터층을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성을 볼 때 뭐냐면 얘가 뭔가를 뺐다라는 건 그게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평탄성 중대 대책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 평탄성 확보 대책 또는 동상방지 대책 또는 뭐 배수 대책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갱구부의 입출구부에 물이 많이 고이고 펌핑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 필터층을 쇠석골재로 해서 하는 투수성이 좋은 쇠석골재로 한다. 그 다음에 이안, 불투수성 집안인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한다. 이안. 어떤 게 나을까요? 이안. 여기 이제 갱구부에서 물이 유입수가 많아요. 용출수가 많고 펌핑에 대한 위험성이 커요. 그럼 이안이 날까요? 이안이 날까요? 필터층을? 뭐 하나요? 누가 이안이라고 하셨죠? 땡! 아니 이렇게 얘기해죠. 경제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죠. 경제성 측면에서는 얘가 별로예요. 시멘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얘가 유리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1번, 2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사.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어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해서 채택 근거를 제시하면 뭐예요? 기술사.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걸요? 아마 이번 시험에 붙을 수도 있어요. 129회예요. 예, 좋습니다.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뭐가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동방층이 없다는 얘기는 동상융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이거 다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터널 내 포장이에요. 터널 내 포장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반부 포장으로 하는 포장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터널 내 포장은 저소음 포장으로 해야 돼요. 터널이 이렇게 폐쇄 공간이라 엄청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공국률을 크게 해야 돼요. 조면화를 하거나 공국률을 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대대적으로 얘 재포장하기가 어렵죠. 터널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구성 높아야 되지, 소음 진동은 적어야 되지, 또 안반부 포장이지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공성 구조나 조면화 기술을 하면은 어떤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동상융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또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터널 내 포장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보고 아닌 문제를 내야 되니까 여기서 유추되는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수계와 사장계 계층 모니터링. 이거는 이제 몇 번 얘기했죠.
계측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동적과 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진동가속도계류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특강도 했었죠. 그래서 뭐 지진가속도계, 그 케이블 가속도계, 상판 가속도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적은 응력계, 처짐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저거 분석 스마트 계측은 또 한 번 얘기를 꺼내볼게요. 원래는 저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상주해야 되고요. 저 계측에 대한 부분에 용역 계획을 맺고 현장에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뭐요? 스마트 계측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계측 얘기 나오면 만만하게 뭐예요? 손망실률. 얘가 손망실률에 대한 부분은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업자가 나와가지고 계측을 딱 해요. 근데 망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보수 안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 하고 계측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기책이에요? 그거 따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망실률을 만약에 20%로 본다면 설치비의 20%, 1.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뭘 한다? 손망실률에 대한 규칙을 묻는 거죠. 왜 계측기기 망가졌는데 유지관리 안 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유지관리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계측 빈도가 굉장히 잦은 기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20회째라고 얘기했어요. 초당 몇 번 읽어야 된다? 최소한 20회 이상 읽어야지 동적 계측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20회 있는 계측 그 현장이 거의 없다고 했죠.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동적 계측, 교량 계측은 동적 계측인데 20회 이상을 안 읽어요. 그 전화되니까 아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예전에 계측팀에 있었거든요, 기술연구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무상의 개선 방안이요. 자, 요거 이제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것도 뭐 했던 거죠. 자, 이제 여기 가설 장교를 빼고 가설만 빼고 잔교 시공 계획 시 주의사항 하면은 이제 대충 쓸 수 있겠죠. 근데 가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경제성.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이게 그 걷어냈을 때 재활용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 건데 잔교 시공 계획 시 주의사항 비슷하게 쓰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가설 장교의 종류는 뭐가 있다? 고정식. 우리 이제 보시면 예, 여기 이제 고정 구조물이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잔교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강간 말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고정식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연결 구조, 벽체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고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유 구조체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시공 계획에서는 사기상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전 조사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상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시공계획 그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전조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현장 상황을 사전조사를 하고 그 사전조사에 대한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서는 반드시 사전조사 결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것도 기록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뭐예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지휘자를 두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상에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전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가설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성 검토 사례에 있는데 가설은 연구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부채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데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기초를 안 한다. 기초 비용이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중 시트 파일 구조는 시공이 쉬워요. 여기 이제 시트 파일을 받고 여기다가 타일로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 흙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쉽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지오 튜브를 설치한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수심이 얕으면 튜브를 하나, 둘, 세 개에서 6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저쪽에 이제 우리 일산대교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해서 물막이 만들고 하나, 둘, 셋 해서 지오 튜브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흙 채웠죠. 그래서 일로 다니게 했죠.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가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설교를 부잔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장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기초를 안 한다. 기초 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종에 대한 부분. 뭐가 중요해요? 자, 기초 형식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성관과는
심한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요. 워낙 단단하니까 약간의 변형에 대한 부분에서 수용성이 없죠. 근데 연성광고는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요. 변형이 생겨도 관이 찍 늘어나면서 그런 어떤 관이 변형이 생기면서 관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성광고에서는 변형의 수용성이 없으니까 강성 기초를 세워야 돼요. 콘크리트 기초, 말뚝 기초. 근데 연성광고는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있으니까 모래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모래 기초, 베드토목성 기초, 자갈 기초 이런 것들을 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반 기초하고 다르게 그 기초에 대한 부분에서 관거 기초는 뭐가 중요해요? 얘가 침출수, 물이 샜을 때 기초에 새굴이 생기면 안 돼요. 새굴이 생기면 그 부분이 나중에 함몰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음부에 새굴 방지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요 기초 얘기는 문제 한 2번 풀었을걸요. 요거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연약 집안의 처리 대책을 한다. 또는 뭐 작업 안전 대책을 해서 시공시 주의사항에서는 요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자, 관건은 이 레벨이 상당히 중요해요. 수준점 측량. 근데 물이 잘 유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맞춰요? 기초에서 맞추는 거예요? 관에서 맞추는 거예요? 기초에서 맞춰야겠죠. 그래서 뭘 해요? 측량에 대한 부분 중요성, 또 측량에 대한 부분, 측량 확인 이런 얘기도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학습 전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2개만 생각해 볼게요. 자,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건데 2개가 뭐예요? 논리적이고 명쾌해야 돼요. 논리적 결론을 내고 시작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어떤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지금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막 신입사원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반부 포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반부 포장에서는 동상 방식이 빠져. 그 이유는 거기 동상이 생길 리가 없거든. 근데 동상이 생기는 위치가 있단 말이야. 즉 터널의 입출구고 그런 데서는 동상이 취약하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냐면 터널 입출구부의 동상 방지 대책 이런 거 나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재미도 있고 집중이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 잘 푸세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셔서 논리적인 어떤 결론, 핵심을 하는 거를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실제로 풀어보시고 문제풀이를 들어보시고요. 거기서 계속 보완하시면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붙으실 거예요. 이번에 맞추지 못한 문제는 2개뿐이 없어요. 아까 뭐예요? 건설사업관리 그 못된 거 2개. 그것뿐이 없죠. 물론 뭐 하나 더 하면은 가마부물 정도인데 파이핑에서도 설명했지만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드릴게요. 못 맞춘 건 뭐예요? 3개뿐이 없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자, 실무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